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건 처음이네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학생 여러분들이 좀 참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배울 부분은 고려왕의 업적, 고려의 건국부터 시작을 해서 성종까지의 이야기들을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고려의 건국 과정을 살펴보죠. 고려의 건국 시조는 송악의 호족 출신이었었던 왕건입니다. 왕건은 궁예를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요. 궁예와는 다르게 호족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다른 호족들의 지지를 받고 왕위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궁예의 경우에는 통일신라 말에 등장했었던 여러 세력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들을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원래는 신라의 왕자 출신이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후 고구려라고 해서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신라 왕자라는 출신의 그런 한계 때문인지 좀 아무래도 또 호족 출신이 아니라는 한계 때문에 그랬는지 좀 왕건에 비해서는 지지하는 세력이 좀 약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왕건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 자리를 왕건이 차지하게 됩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고구려를 계승했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고려라는 이름을 씁니다. 원래 이제 후 고구려를 처음 세웠을 때 궁예가 수도를 지금의 이제 개성인 이제 송악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철원 지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송악, 지금의 이제 개성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중국과 5대와 외교를 했다라고 했는데, 당시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일본도 다 같은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혼란기에서 중국의 5대라고 하는 국가들과 이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한반도 안에서의 정치뿐 아니라 외교에도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줬죠. 궁예하고 왕건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신라에 대한 우호 정책입니다. 자, 신라에 대한 우호 정책은요. 원래 궁예의 경우에는 신라 왕자 출신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투항해온 군인이라던가 신라 출신 백성들을 그렇게 잘 대해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 쪽에 있는 군인들이라던가 백성들이 이 궁예에게는 이제 투항하기보다는 뭐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왕건은 그런 모습 대신에 신라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경순왕이 항복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순왕이 이제 항복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나라가 후백제, 고려 그리고 신라가 경쟁하던 중에 신라가 고려에게 투항을 하게 되자 후백제도 더 이상은 이제 버티지를 못한 거죠. 후백제의 왕이었었던 견훤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견훤이 고려로 투항을 하고 견훤을 앞세워서 후백제를 정벌해서 통일함으로써 갈라져 있었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통일이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발해라고 하는 존재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통일이라고 보기가 힘든데 고려의 경우에는 삼국을 통일한 후에 발해가 멸망한 과정에서 생긴 유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 민족의 완벽한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조가 취했던 정책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민생 안정입니다. 지금 후삼국 시대가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통일된 신라에서 분열이 되고 다시 통일되는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건이 성공의 그러니까 왕건의 성공의 비결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킨 게 가장 큰 성공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민 유도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취민 유도라는 말은
백성들한테 취할 때 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인하를 해서 10분의 1만 거두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근대 이전 사회에서 세금은 한 10% 정도가 이제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신라 말에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을 10분의 1로 낮춰주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을 감면해 줬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른 견훤의 후백제나 신라보다 훨씬 고려의 정책이 마음에 들었겠죠. 그런가 하면 흑창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봄에 이제 쌀이 부족하는 우리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보릿고개 시절에 백성들한테 쌀을 나눠줌으로써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은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혁 정치를 추진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혁 정치 추진.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분열이 된 데에는 사회가 변한 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통일신라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서 수많은 호족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통일신라 체제 하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라에는 골품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체제였는데 지금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 세력들은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욕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호족 세력을 통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호족들을 끌어안는 정책을 취한 겁니다. 일단 딸이 있으면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이 수많은 부인을 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딸이 있으면 결혼을 통해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아니면 성을 내린다라는 뜻으로 사성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시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시성을 쓰는 같은 가족이다라는 의미로 혼인을 하면 사돈 관계로 얽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실상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호족들을 이제 가족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호족 세력을 통합을 합니다. 중앙의 관리로 임명을 하기도 하고 사신관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의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지방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지방의 호족들이 책임지도록 이렇게 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권한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사용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인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씁니다. 기인제도는 호족의 자녀들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이제 당시 서울이니까 개경, 송악이겠죠. 개경으로 불러들여서 이곳에서 이제 인질로 적어놓고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인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질이면서 동시에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개경의 생활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학생 여러분들도 서울에 살다가 지방에 내려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적응한 호족의 자녀들 경우에는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기보단 고려에서 출세를 해서 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정책 볼까요? 자, 세 번째 정책은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북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서경, 평양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고요. 그 과정에서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뭐 이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제 청천강과 영흥 그러면 우리나라 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는 못 가지만 한 이 정도는 차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신라가 한 요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 요만큼 정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영토를 조금씩 넓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왕건이 남겨놓은 그 유산인데요. 왕건은 훈요십조라는 것을 남겨놓습니다. 자, 네 번째 훈요십조는요, 후대의 왕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라라는 내용을 남겨놓는 건데, 앞서서 살펴봤었던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뭐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훈요십조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훈요 10조의 내용은 국가의 대업에 재불의 호의와 지덕에 힘입었음을 강조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 재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도움을 받아서 고려가 건국되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불교를 이제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얘기한 거고요. 왕위 계승의 적자 계승 원칙. 이 적자라고 하는 거는 정식의 부인한테서 태어난 아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건의 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정식 부인한테서 태어난 아들에게, 그것도 이제 큰 아들한테 계승하라는 내용. 그런가 하면 북진 정책이라던가, 또 우리가 북쪽에 진출을 하려다 보면은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제 거란 같은 이런 애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연등의 팔관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연등회는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그 불교에서 하는 행사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뭐 등 같은 거 달아놓죠. 이런 행사고요. 팔관회는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로서요. 사실 이런 행사는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축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바쁘게 살았던 백성들한테 좀 휴식의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는 뭐 그런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태조 왕건의 아들인 광종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광종의 경우에는 왕건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요 10조에서 나온 원칙에 따라서 첫 번째 아들인 해종이 왕위에 올랐겠죠. 근데 해종은 얼마 되지 못해가지고서 이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다른 동생인 이제 정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정종은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호족들과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 정종도 왕위를 그렇게 오래 이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계승자가 된 셈이죠. 이제 네 번째 왕으로 광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광종은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취하는데요. 광종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광종을 요즘은 왕권을 강화한 훌륭한 고려의 왕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예전 시대에는 광종은 신하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일을 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선 시대 등을 거치면서 이렇게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광종의 개혁 정치를 살펴보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노비의 안건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박스로 칠게요. 노비 안건법 실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노비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사람들, 뭐 마당새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고려 초의 노비는 단순히 뭐 집안일하는 노비가 아니고요. 이 노비들은 논이나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노동력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무장을 시키면 이제 군인 대신에 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해서 노비를 해방시킨 거죠. 지금 노비를 해방시키는데, 이 노비 해방 과정에서 노비를 많이 갖고 있었던 호족 세력이라던가 아니면 건국에 공을 세운 공신들의 경우에는 경제력 혹은 군사력에 기반이 되는 노비가 해방됨으로써 이제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방된 노비들은 어떻게 되느냐?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내게 되죠. 일반 평민이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의 재정 기반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시한 제도인 과거제도, 이것도 박스를 칠게요.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노비 안건법 그리고 과거제도입니다. 이 과거제는 그 전에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지만, 실제로 처음으로 시작된 거는 이제 고려 광종 때고요. 쌍기라고 하는, 쌍기 사람 이름입니다. 쌍기라고 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의 건의로 시행된 제도고요. 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뽑아쓰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호족이라던가 아니면 공신 세력들이 약화되게 된 거죠. 그래서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과거 시험은 시험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과목이 있겠죠. 그 공부하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었을까요? 바로 유교입니다. 그러면 유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누구야 있을까요? 지방에서 세력을 키웠던 호족? 아니면 뭐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칼싸움하던 뭐 장군들?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때는 누가 등용이 되냐면 통일신라 이전부터 꾸준히 유학을 공부했었던 육두품 세력들이 신라의 육두품들이 관직에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키운 공신, 지방의 호족이 아닌 신라 출신 육두품들이 관직에 대거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백관의 공복제정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복장이는요, 이거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이 복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라던가 이것보다는 이 사람의 현재 위치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과정에서 반발을 했었던 외척이라던가 공신, 호적 등을 숙청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광종이 죽은 이후에는 오히려 이때 희생당했었던 사람들의 그 복수가 시작되면서 광종이 이루었던 개혁 정치의 상당 부분이 이제 흐트러지게 됩니다. 또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황제를 칭했고요. 황제를 칭했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보다 한 단계 높다는 뜻입니다. 황제를 칭했고,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인 광덕과 준풍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두 번이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흩어져 가지고서 누가 마땅히 이끌어간다라는 느낌이 없을 때에는 광덕이라는 연호를 쓰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연호를 안 쓰다가 다시 또 그 나라가 무너지고 또 혼란해지니까 준풍이라는 연호를 쓰는 등 중국의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을 한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광종이 죽고 나서 광종의 아들인 경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경종은 제대로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인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또 한 번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성종의 개혁을 살펴보시면은 성종은 유교적인 그런 배경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핏줄로 보면 왕건의 손자가 맞기는 한데요. 좀 혈연적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광종의 직계는 아닙니다. 광종의 직계는 아니고 광종의 이제 그 친척으로서 왕위에 오른 건데요. 성종의 경우에는 신라 출신 육두품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신라 출신 육두품 등을 대거 등용을 해서 유교를 진흥시키는 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유교와 이제 관련이 없는 불교라던가 뭐 이런 행사들은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앙의 제도인 이성육부나,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겁니다. 중앙의 이성육부나 지방의 뭐 12목의 지방 관리를 처음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성종 전까지는 호족들에게 지방을 맡겨놨기 때문에 지방관을 파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종 때가 돼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근데 파견하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별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서 근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성종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여러 신하들한테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건의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건의하는 내용으로 나왔던 게 시무 28조입니다. 지금 현재는 28조가 다 전해지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내용이 다 유교하고 관련된. 최승로는 최씨죠. 최씨는 신라에서 육두품 명문 가문이었던 가문입니다. 그래서 신라, 육두품, 유교 이런 것들이 성종의 정치의 주요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이제 제대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공립대학교를 만듭니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겠네요. 그죠? 국자감을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경학박사, 의학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방에 파견함으로써 유교적 정치가 지방에까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왕의 업적을 고려의 건국 과정부터 시작해서 태조왕건, 광종, 그리고 성종의 내용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들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되니까요. 여기에 있는 고려, 건국, 태조왕건의 정책, 광종의 노비왕건법 과거제도, 그리고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따른 성종의 유교적 개혁 정치들, 뭐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편에서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